우리 학교는 경북에 있는 대학교인데 뭔가 특이하게 옆 동네 이름을 딴 대학교입니다. 근데 본교 캠퍼스가 정작 그 동네에 없다는 게 레알 어이가 없죠. 우리 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크게 보면 3개의 동네에 거주를 합니다. S동네, N동네, 그리고 P동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번에 말하는 동네는 S동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학교는 원래 모 광역시에 있었는데 80년대 당시 옆 지역으로 캠퍼스를 이전하게 되었고 사실상 산을 깎아서 대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캠퍼스 도서관 맞은편 낮은 산자락에는 아직도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특히 먼 곳에서 학업을 위해 이사 온 학생들을 위해서 원룸촌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때 가장 먼저 생긴 동네가 바로 S동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S동네 원룸들은 거의 20-30년이 넘은 건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하고 싶은 건물은 S동네에 있는 D원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D원룸은 95년에 준공된 원룸인데 지금까지 이 집에서 자살, 돌연사로 죽은 사람들만 5명이 넘는 원룸입니다. 유독 그 원룸에서만 사람들이 죽어나간다고 해야 되나? 워낙 꺼림칙해서 지금도 사람들이 거의 안 삽니다. 뭐 겉보기에는 진짜 평범하고 오히려 준공된 지 오래된 원룸인데도 건물이 예뻐요. 그리고 햇빛도 잘 들어오고 게다가 사글세도 저렴한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 10학번이고 졸업 후에도 학교 근처에서 직장을 구했던 터라 S동네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한 부동산 사장님이랑 친해지게 됐는데 그분께 들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 건물을 이제 처음 준공한 사람은 60대 할머니였다고 했어요. 95년 당시 60대면 아마 지금 살아계신다면 상당히 고령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할머니는 뭐 대학의 교수로 정년을 하신 분인데 노후 자금 마련 및 투자를 위해서 이 S동네 원룸을 짓게 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원룸 자리가 딱 농사 짓는 농업용수로가 지나가는 자리였어요. 이 할머니가 원룸을 건축할 당시에 마을 주민들이 반대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 막가파 스타일인지라 그냥 그 자리에 원룸을 지어버리신 거예요. 이후 신축 원룸이다 보니까 입주민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3개월을 버티고 나간 학생들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전부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뭔가 이 집에 있으면 그 천장에서 누가 자기를 째려보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망사건이 터졌는데 202호에 살던 학생이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전기세며 수도세 이런 것들을 계속 밀리기 시작하니까 관리하는 부동산에서 그 집에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학생이 목을 매달고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되게 꺼림칙했던 게 벽을 마치 날카로운 것으로 긁은 것처럼 벽지에 막 손톱으로 긁은 자국들이 심하게 나 있었다고 들었어요. 뭐 당시에는 인터넷도 많이 보급된 시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딱히 뭐 그런 소문 때문에 원룸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건은 98년에 벌어졌는데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01호에 동거하던 어느 토목과 CC 커플이었는데 여자가 옆에서 자고 있던 남자친구의 목을 벌목할 때 사용하는 칼로 그대로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여자의 말로는 귀에서 어떤 여자가 자꾸 계속해서 야, 네 남자친구 목 베어버려. 빨리 목 썰어버려. 막 이렇게 속삭이듯이 반복해서 말해가지고 베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 이 사건의 경우 워낙 엽기적인 사건인지라 학교에도 금방 소문이 퍼졌었습니다. 이후 여자애는
법정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아서 아직도 복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2003년에 있었던 일인데 혼자 살던 여아구가 사망한 사건이었어요. 이 부동산 사장님 말씀으로는 101호 아니면 103호라고 하셨습니다. 여아구는 고독사로 죽었는데 죽은 모습 자체가 굉장히 기괴했다고 했습니다. 눈을 뜬 상태로 입을 잔뜩 벌리고 죽었대요. 근데 이 학생도 죽기 전에 주위의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우리 집에 누가 있는 것 같아. 맨날 천장에서 시선이 느껴지고 어쩌다가는 말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자주 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사건은 이제 조금 시간이 흘러서 2010년에 있었던 일이었고 이건 제가 직접 목격한 일이어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304호에 살던 남학생이었는데 되게 밝은 성격을 가진 아이였어요. 이 동네에 있는 대학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도 하던 애였는데 성격도 좋아서 인기도 많던 애였거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6월에 종강하기 직전이었을 겁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귀가 중이었는데 근처에서 퍽 하고 되게 둔탁한 소리, 뭔가 큰 물체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었는데 바로 뒤이어서 깍 하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상당히 안 좋은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뒤를 돌아서 한 바퀴 삥 돌아서 우리 집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음날 들은 이야기로는 그 학생이 옥상에서 투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은 일이 계속해서 터지니까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학생들은 안 살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 교환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듣기로는 그 외국인 학생들도 뭔가 집이 이상하다고 3, 4개월도 못 살고 나가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건 제 고등학교 동창이 말해준 이야기인데 자기 대학교 선배들과 무서운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날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무섭고 소름 돋는다면서 저한테 해줬던 이야기입니다. 이거 친구의 시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가 아버지랑 둘이서 겪었던 이야기라고 했고 아직까지도 그날을 잊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의 한 15년, 20년 가까이 된 이야기라고 하니까 꽤 오래전 이야기죠. 삶이 얼마나 가혹한지 모르던 시절 수능이 전부라고 생각하던 고등학교 3학년 때였다고 합니다. 어느 평범했던 날이었는데 다음 날이 개교기념일이라서 학교를 쉬는 날이었대요. 그래서 야간 재학습은 하지 않고 보충 수업까지만 마치고 일찍 집에 들어와서 한숨 돌리고 있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저녁 7시쯤에 아버지가 퇴근하시고 집에 돌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아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하는 물음에 내일 개교기념일이라 보충 수업까지만 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모처럼 쉬는 날이니까 어머니가 저녁밥 하던 거 멈추라고 하고 나가서 외식을 하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차를 타고 인근에 있는 어느 맛집이라고 유명한 어느 갈비집에 가서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밥을 다 먹고 나자 대략 한 9시에서 10시쯤 된 것 같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집에 그대로 들어가기는 조금 아쉬웠는지 아들 바람 쐴래? 하면서 드라이브를 하자고 했답니다. 어머니께서는 본인은 그냥 집에 내려달라 피곤하다 해서 이제 어머니를 집에 내려다 드리고 둘이서 드라이브를 출발했다고 합니다. 당시 선배가 살던 곳이 서현 쪽인데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꽤 멀리까지 드라이브를 나갔다고 합니다. 목적지 없이 여기저기 시원하게 창문 열고 달리다가 어느 한 큰 저수지 길가에 차를 대놓고 물을 구경하고 있었대요. 그렇게 잠깐 걸으면서 아빠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밤이 깊어가자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처럼 구름이 끼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곧 시원하게 비가 쏟아지더랍니다. 얼른 비를 피해서 다시 차 안으로 들어왔고 잠깐 빗소리를 들으면서 차 안에서 아버지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대요. 뭐 공부 고민이나 용돈 같은 거 뭐 이런저런 사소한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그런데 잠시 뒤 물가 옆쪽으로 어떤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게 보였대요. 한 50대에서 60대쯤으로 보이는 남자 한 명하고 그보다 조금 더 젊어 보이는 어떤 여자가 지나가는 게 보였는데, 이게 좀 모습이 이상하더랍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굳이 표현을 하자면 남자가 저수지에서 다른 여자하고 불륜 저지르다 와이프한테 걸렸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모습이랄까? 여자가 굉장히 화가 난 몰골로 남자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막 비를 맞으면서 끌고 가더랍니다. 여자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남자가 맥을 못 추고 딸려가길래, 이야, 이게 뭔 일이래? 아빠, 나 저렇게 힘센 여자 처음 봤어. 너도 잘 봐도 바람 피다 걸리면 저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곧 이제 슬슬 집으로 돌아가자며 아버지하고 선배는 차를 끌고 출발을 하는데, 출발을 하고 나니까 이제 슬슬 빗소리는 약해지고 있었고 저수지 옆 도로를 지나고 있는데, 저기 저수지변 한쪽에 막 경찰차하고 구급차 같은 게 와 있더랍니다. 뭐야? 사람이라도 빠졌나? 하면서 속도를 천천히 줄여가지고는 그 옆쪽으로 해서 이제 차를 정차를 했대요. 그쪽에는 뭐 낚시객인지 뭔지 어르신들이 몰려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글쎄 관리인이 물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날은 비가 올 것 같은 날이 아니었는데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지다 보니까 그 저수지 어딘가에 보트 같은 거 정착해 있는 데가 있대요. 근데 이거 떠내려가지 말라고 줄 잘 묶여있는지 점검한다고 그쪽에 나갔다가 발을 잘못 딛고는 물에 빠진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뭐 바로 뭇 근처니까 못 빠져나올 정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래도 늦은 밤이고 그런 5, 60대 아저씨들 낚시터 가면 밤에 술 드시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술 기운에 물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드시던 분은 이 양반이 보트 점검하러 갔다가 안 오니까 나가본 거죠. 그리고는 이제 빠진 것 같다고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그분들이 이분이 안 돌아오니까 빠졌다고 오해를 한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아까 전에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머리끄댕이 잡혀가지고 가더라, 그 사람이 관리인이 아닐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닐 거래요. 왜냐하면 그 보트 있던 쪽에 우산도 떨어져 있더래요. 뭐 전화도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선배하고 아버지는 야, 별일이 다 있다 하면서 우리도 조심해서 집에 가자고 하면서 천천히 서행해서 집으로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 후에는 거실에 어머니가 아직 안 주무시고 계셨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랑 오늘 저수지 갔다가 뭐 이런 것도 보고 저런 일도 있었대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께서는 아유 그러게 밤늦게 그런 데 왜 돌아다니 위험하게, 이렇게 잔소리를 들어야만 했대요. 아무튼 그런 뒤에 씻고 나서 잠이 들었고, 다음 날이 되니까 선배도 학교를 안 가니까 이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뉴스에 아주 짤막하게 기사가 하나 나오더래요. 어느 저수지에서 관리인이 실족사해서 익사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건 선배 엄마가 해준 이야기라고 하는데 얼마 뒤였대요. 한 번은 선배 어머니가 동네 아주머니들과 바람 쐰다고 차 끌고 어디 변두리에 카페 같은 데에 들리셨나봐요. 근데 그 카페가 바로 선배가 그 일을 목격했던 그 저수지 근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다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익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일단 그 사건은 뭐 타살한 적 같은 게 없는 단순한 실족사로 결론이 났대요.
하지만 당시에 시신수색에 다소 지체가 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였냐면은 이 우산이 떨궈져 있던 곳, 남자가 물에 빠졌다고 추정됐던 곳보다 시신이 한참 멀리서 발견이 되었대요. 아니 저렇게 멀리 발견이 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다고 뭐 자살이라고 하기엔 자살 동기도 없고 타살이라기엔 타살한 적도 없고 정황상 실족사인데 시신이 발견된 위치가 좀 희한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이거 진짜 희한하다, 뭐 물귀신이 그냥 끌어다 죽인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돌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배하고 선배 아빠는 우리가 그날 밤 본 게 귀신이 관리인을 질질 끌고 갔던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늦은 밤에는 절대로 그 근처로는 드라이브 같은 거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화 이야기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이었나? 강원도 영월산 쪽에 우리 아버지 친구분이 기러기 아빠로 계셔서 여름에 피서차 그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창 게임에 빠져있던 저는 내심 탐탁치 않았지만 가족들의 권유로 인해서 이 여행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도착해서 막 짐을 풀자마자 집안 구경은커녕 아버지 친구분께 성의 없이 인사만 드리고 바로 산 아래쪽에 오면서 봤던 계곡으로 뛰어가서 형이랑 저랑 물장난을 하면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너무 피곤해서 형과 함께 쓸 2층 방으로 향해서 침대에 엎어지자마자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침 제가 막 잠에서 깬 계기가 어떤 팡 하는 문 닫는 소리 비슷한 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부시시한 채로 일어나서 복도를 걸어나 시계를 보니까 한 6시 10분쯤 됐더라고요. 이제 그제서야 집 구조를 살펴보았는데 이 집이 아버지 친구분께서 직접 다 디자인하고 설계하신 집이라 그런지 구조가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일단 집 자체를 외국식 저택으로 지으셔서 현관을 들어오면 오른쪽으로 바로 방이 보이고 또 거기서 몇 걸음 더 가면 복도가 있고 그냥 쉽게 말해서 2층짜리 외래식 저택 형태인데 그때 저희가 쓰는 방이 2층 복도 끝에 있었고 이제 계단 난간 밑으로 보면 현관하고 그 잠겨있는 방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아침에는 아버지를 제외하고 어머니, 형, 그리고 저 셋이서 시내 구경을 갔다가 장을 보고 오후 4시경인가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그 집 앞 산뜰에서 산바람을 맞으면서 바베큐 파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친구분께서는 한참 고기를 구우시다가 접시가 없네? 하고서는 접시를 가지러 가겠다고 집으로 들어가셨고 대략 한 30-40분 정도? 한참이 지나도 나오질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식사 준비 끝났으니까 나와서 드시라며 아저씨를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현관에 들어간 저는 신발 벗기가 귀찮은지라 그 자리에서 아저씨 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뭐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외치려고 하는 찰나에 그 현관 오른쪽 방에서 뭔가 소리가 나가지고 가만히 귀를 대고 듣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저씨가 안에서 전화통화하는 줄 알고 똑똑 하고 노크를 했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나고 있던 조용조용하던 말소리가 뚝 그치는 겁니다. 이제 막 정막이 흐르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안에서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문 긁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순간 뭐야? 이러면서 뒷걸음질 치는데 아저씨께서 접시를 들고 나오시면서 뭐야? 너 왜 그래?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이때 저는 그냥 어버버 하다가 그게 아빠가 빨리 나와서 고기 드시래요 하고 아저씨와 함께 나왔습니다.
밖에서 고기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그 일이 잊혀져서인지 아저씨에게는 여쭤보지도 않았지만 문득 드는 의문이 이 오른쪽 방은 항상 닫혀 있었다는 겁니다. 열리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요. 그냥 처음에는 이게 창고 비슷한 건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그 일을 겪고 나서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아무튼 고기 파티가 끝나고 나서 아까 일어난 일은 완전 잊어버린 채 형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유난히도 덥더군요. 산이라면 여름이라도 밤에는 서늘하다 못해 추워야 되는데 무지하게 더웠습니다. 결국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형을 두고 혼자 일어나서 침대에 걸터 앉아 시계를 봤는데 한 대략 3시 20분쯤이었습니다. 아무튼 목도 마르고 해서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무지 어두웠습니다. 이 집은 희한했던 게 불 켜는 게 계단 중간에 있어서 불을 켜려면 계단 쪽까지 가야 했고 바로 앞방에는 부모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제가 그냥 불을 안 켜고 어둠에 적응한 채로 물을 마시러 가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복도에서 계단 쪽을 향한 순간 무언가가 푸시업 자세 비슷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완전히 어둠에 적응하지 못한 터라 뭐지? 하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아저씨? 하고 불렀는데 갑자기 그게 고개를 돌려서 저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이게 계단을 향해서 휙 하고 달려가길래 저는 뭐지? 하고 복도 끝에서 계단 쪽까지 확 달려갔고 달려가는 도중에 토토토톡 하는 계단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계단 쪽에 도착한 저는 난간 밑을 봤는데 그 항상 닫혀있던 오른쪽 방으로 달려가는데 항상 닫혀있던 그 방문이 열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에 웬만큼 적응한 제 눈이 바라본 그것은 분명 네 발로 뛰고 있는 사람의 형태였습니다. 네 발로 뛰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아무튼 방에 들어가는 동시에 팡! 하고 방문이 닫혔습니다. 난간 쪽에서 이 모든 과정을 정확히 봤고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하고 오르면서 순간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심장박동 소리가 이렇게까지 크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쿵쿵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정신이 든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와서 침대에 걸터 앉아 밤을 샜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형이 일어나자마자 막 저한테 야, 넌 새벽에 무슨 문을 그렇게 세게 닫냐? 그리고 나가서 뭐 했길래 그렇게 옷이 젖어 있어? 하고 화를 내더라고요. 이때 저는 진짜 우리 형에게 세상 태어나서 가장 진지한 표정으로 밤에 있었던 일을 막 이야기를 했어요. 형은 그냥 듣고만 있다가 아침 먹던 중에 부모님께서도 밤중에 뭐 그렇게 문을 세게 닫아 남의 집에서 이렇게 여쭤보시니까 그때야 말을 꺼내더라고요. 물론 아버지 친구분도 그 이야기를 듣고 계셨습니다. 부모님들은 네가 오랜만에 뛰어놀고 한지라 힘도 들고 피곤하고 해서 잘못 본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찰나에 아저씨께서도 한마디 거드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아들도 유학 가기 전에 종종 그 비슷한 얘기를 해서 원래 처음에는 안 믿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하도 그 이야기를 하는 빈도가 잦아지니까 가족들이 다 외출했을 때 문득 그 생각이 나서 그 현관 오른쪽 방을 둘러보시면서 방에 있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그 방이 손님 오시면 손님 쓰라고 내드리는 방이었대요. 손님들하고 술이라도 먹고 들어오면 편히 쉬게 방이라도 내어드리려고 원래 지을 때부터 고려한 방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문득 잠이 드셨는데 꿈을 하나 꿨대요. 근데 이 꿈속에서 어떤 손톱이 아주 길고
또 이 세상에 없을 법한 뭔가가 막 아저씨를 네 발로 따라서 도망갔대요. 근데 정말로 평소에 자기 아들이 말했던 그것과 똑 닮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족들이 돌아와서 잠에서 깨셨는데 너무 찝찝해서 그날 이후로는 그냥 아예 문을 잠가버리고 잊고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제 바로 그릇가지로 들어왔을 때 꿈속에 그게 1층 거실벽 쪽을 타고 막 끄르럭끄르럭거리면서 가는 걸 보고 그릇을 떨어뜨리고 거실에 그대로 주저앉으셨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걸 치우시고 나오시는데 하필이면 제가 그 오른쪽 방에 귀를 대고 있다가 화들짝 놀라는 거 보고 염려하셨는데, 지금 밤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듣고 나니까 뭔가 사실대로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았다라고 하셨어요. 순간 완전 정막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만 빼고 나머지 우리 가족들은 오후 중으로 차 타고 서울로 돌아왔고요. 아버지는 한 일주일 정도 더 있다가 돌아오셨는데 아버지께는 어떻게 됐냐 하고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다들 잃어버린 기색이어서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싫어하고요. 한 7년 만에 여기다가 이야기를 해봅니다. 먼저 저는 신기가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또 귀신을 자주 보고 그런 건 아니지만 몸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에는 내가 원치 않더라도 몇 번씩 그런 것들을 보곤 했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결혼할 시기도 되고 조금 부지런하게 살아야겠다 싶어서 투잡을 하고 있는데요. 엊그저께 제가 알바하던 어느 책 대여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책, DVD 대여점입니다. 새벽 1시 마감까지 일하기 때문에 12시가 지나가면 솔직히 손님이 많지가 않아서 개인 시간이 많아요. 어제도 12시쯤 지나니까 손님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찌감치 청소를 끝내놓고 앉아서 그냥 채팅이나 하면서 놀다가 퇴근할 심산이었죠. 그렇게 한 12시 50분쯤에 매장 중앙에 형광등 하나만 켜두고서 마지막으로 매장을 한 바퀴 돌아보면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매장 구도가 양쪽 벽에 책장이 붙어 있고 매장 한가운데에 책장이 일자로 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손님들이 이동하는 동선이 좁은 U자형이죠. 보통의 책 대여점이 다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입구에서 오른쪽에 카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마감할 때는 왼쪽 입구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를 돌고 카운터로 돌아와서 모든 불을 끄고 입구로 나가서 문을 잠급니다. 아무튼 어제도 다른 때처럼 천천히 돌고 끝에서 이렇게 도는데 갑자기 뒤통수가 따끔따끔거리면서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바로 순식간에 온몸에 소름이 막 도도도독 돋는데 지금도 이 기분을 뭐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한번 제대로 한번 귀신 본 적이 있었는데 이때 느꼈던 기분이었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귀에서 뭔가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납니다. 분명히 차단기는 다 내려서 켜져 있는 기기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냉장고에서 가끔 가다가 윙 하면서 팬 도는 소리 나잖아요.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도 모르게 바로 귓가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순간 들었던 생각이 내가 여기서 동요하면 안 되지? 아무렇지도 않게 나가자. 티내지 말자. 이거 티냈다가 더 난리 칠 것 같아.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막 속으로 이 생각만 하면서 천천히 나머지 정리까지 다 하고 카운터에 와서 아직 켜놨던 마지막 중앙 형광등을 끄는데 정말 너무 끄기 싫어가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왜냐면 이 형광등을 끄고 나면 주변이 칠흑같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바로 앞도 안 보일 정도예요. 입구 문이 유리라서 바깥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1시가 다 된 시간이라 주변에 문을 연 가게들이 없어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고요. 아무튼 저는 손에 미리 입구 키를 들고 가방을 들자마자 불 끄고 바로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가게 문을 잠그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 이런 상가들은 키가 2개입니다. 위에 하나, 밑에 하나. 그래서 위쪽을 잠글 때는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최대한 유리 너머를 안 보려고 노력하면서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밑에를 잠그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밑에는 안 보고서는 열쇠를 돌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도 모르게 이제 쭈그리고 있다가 그 유리문 안쪽을 봤어요. 그런데 안쪽에 발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신지 않은 맨발이었고 정면으로 내 쪽을 보고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기억에 남는 거라곤 하얗다 못해 시퍼렇기까지 한 발이었다는 거. 그리고 나서 집에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래 문도 끝까지 잠그지 못하고 막 정신없이 뛰어왔습니다. 이거 말하고 있는 지금도 막 후들거리고 소름이 돋는데 문제는 오늘도 저는 알바를 가야만 합니다. 사실 오늘 가서 그만둔다고 말할 참이었어요. 예전에도 한 장소에서 2-3번씩 같은 귀신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뭔가 제가 머무는 곳에서 한번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장소에서는 절대 다시 못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2번, 3번 계속 보이니까. 또 답답한 점은 다른 사람 눈엔 안 보이는데 제 눈에만 보이니까 미칠 노릇인 거예요. 말해도 안 믿어주고. 또 엄마한테 말했더니 엄마는 몸이 허해서 그런 거라면서 한약을 지어다 주고. 만약에 이게 정말 귀신이 아니라 내 몸이 너무 피곤해서 보이는 헛것이라도 2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헛것입니다. 이 다음에 알바를 구할 때는 그냥 조금 더 피곤하더라도 떠들썩하고 사람이 많은 호프집이 나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오늘은 어떻게 버텨야 될까요? 이번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된 위크엔드라는 프로그램에 소개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97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장소는 일본 큐슈 지방에 과거 한때 탄광으로 번창을 했지만 광산이 폐쇄가 된 이후 완전히 쇠퇴해버린 마을이었어요. 이 마을에서 한 남자가 농사일 도중에 실수로 제초기에 자신의 발가락을 절단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런 사건이라면 농촌 마을에서는 그리 드물지 않게 있는 일이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갑자기 그 마을에서는 이상하리 많지 마을 사람들의 손발 결손 사고가 빈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손, 발, 귀 또는 눈을 다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갔어요. 급기야 이 소문은 인근 도시와 마을까지 퍼져서 사람들은 이 마을에 뭔가 씌인 거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마침내 보험회사가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 결과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마을은 예전에 광부들이 활동하던 무렵에는 이 사람들이 쓰는 돈으로 인해 나름대로 경기가 돌았지만 폐광하고 이 사람들이 떠난 이후로는 침체 일로를 걷기 시작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 마을 출신 광부들의 경우에는 이 탄광 폐쇄에 대한 보상금과 또 공단 측의 퇴직금이 겹치면서 아주 큰 목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라는 게 다뤄본 사람들이 다루고 또 써본 사람들이 제대로 쓴다고 뜻밖의 큰 돈을 손에 쥐게 된 그들은 이 돈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지는 못하고 생뚱맞게 집을 증축한다든지 아니면 술집 여자를 집에 초대해서 논다든지 아니면 가족 모두를 데리고 하와이 여행을 하는 등 흥청망청 낭비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나마도 이들이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 소모하던 시절까지는 어떻게든 마을의 경제가 유지가 되었지만 이들마저 돈을 다 소비해버리고 나자 이제 마을의 경제력은
그렇게 절단이 나고야 만 것입니다. 돈을 모두 탕진한 그제서는 뒤늦게 다른 도시로 떠날 수도 없게 되었다 보니까 이 폐광촌 주민들이 결국 보험 사기를 치기로 결정을 한 거였습니다. 보험금을 계속 타내기 위해서 이들은 보험에 든 자신의 몸을 조금씩 사고로 위장하여 훼손한 것이었습니다. 보험회사가 이 사실을 밝혀내고 사기죄로 고소할 준비를 진행하던 차, 급기야 아주 충격적인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아휴, 큰일 났습니다. 농사일 중에 잘못해서 팔팔 끓는 솥에 그만 아기를... 드디어 이 건으로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역시나 이미 앞서서 수사는 하고 있었던 듯한데 결국 그 마을 사람들 거의 전부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사기, 범죄 방조, 그리고 영아 살해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조사 결과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방금 전에 소태 자신의 아이를 빠뜨려 죽인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이가 있으니까 얘를 죽이면 돈이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이 부부가 처음부터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애를 죽이기 위해서 임신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란 이미 그 자체가 지옥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제 제가 말년병장 때 마지막 휴가를 나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제 친구에게 말이죠. 먼저 때는 바야흐로 20대 초의 어느 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군대 일찍 갔던 저는 어느덧 말년이 되었고 마지막 휴가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왔더니 어머니도 예전만큼은 막 엄청 반겨주시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서울에 와서 이모에게 인사를 드리고 말년 휴가의 절반은 이모네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 친구들한테 전화를 돌리다가 한 대학 친구 하나가 첫 휴가를 나온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걔네 집으로 전화를 했더니 이 친구가 받더라고요. 그렇게 반갑게 친구랑 인사를 하고 저녁에 술 한잔을 하기로 했죠. 약속 장소에서 만난 우리는 그동안의 안부와 덕담을 나누면서 우정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갓 일병단 친구에게 야, 내가 너 같으면 그냥 죽어버릴 거다, 이렇게 덕담을 해줬고, 이제 친구는 5대 장성인 말년병장에게 닥쳐 하고 화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술이 들어가서 취하게 되자 저는 이 친구의 코를 슬슬 쑤시기 시작했어요. 보통 어느 부대나 귀신 얘기 한둘쯤은 있기 마련이었고, 야, 너네 부대는 뭐 귀신 이야기 같은 거 없냐? 이렇게 운을 뗐어요. 원래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처음에는 그냥 안 믿는 척하면서 흥미롭다는 듯 그냥 듣는데 사실은 내 스스로 감정 중인 겁니다. 이게 진짠지 아닌지 그 TV 프로그램 진품 명품처럼요. 아무튼 이렇게 운을 뗐는데 갑자기 친구의 표정이 급하게 어두워지더라고요. 어라? 이러고 있는데 소주를 2잔 정도 더 들이킨 친구는 이윽고 결심이 선 듯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야, 네가 나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이 친구는 수도권 부대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보직은 헬기 정비병. 뭐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얘네 부대는 헬기 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육군 항공부대였습니다. 헬기 정비는 이제 전문으로 교육받은 부사관들이 하는데 병은 그냥 그 옆에서 공구 심부름이나 하는 따까리나 다름이 없었죠. 나름 공돌이 출신이라 그쪽으로 뽑혀갔나 보더라고요. 육군 항공은 군필자는 다 알겠지만 공격 헬기 대부분은 500MD라는 경헬기를 씁니다. 흔히 물방개, 똥파리로 더 많이 불리는데 예전에 북한 기갑 전력을 막기 위해서 이런 공격 헬기는 꼭 필요했고 돈은 없었던 시절 과부 땡빛 얻어서 겨우 대수 맞춘 헬기입니다. 나름 성능도 괜찮하고
가격도 싸서 많은 도움을 준 헬기이긴 한데 문제는 이놈이 너무 늙어버린 거예요. 아이러니한 건 북한도 저걸 밀수해서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북한에서조차 노후 문제로 전부 폐기를 했죠. 뭐 밀수다 보니까 부품 수급도 만만치 않아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요. 아무튼 월남전 이전부터 우리 공군이 가지고 있던 F5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과부제족이라고 하거든요. 오래된 거 말고도 이 똥파리는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너무 가볍다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은 지형에선 바람이 아주 변화무쌍하고 또 이건 너무 가볍다 보니까 옆에서 강풍이라도 맞으면 아무리 경험 많은 조종사라도 추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순직한 조종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친구가 바로 요 기체를 정비하는 보직이었나봐요. 아무튼 이 친구가 담당하던 헬기들 조종사 중에 나이 지긋하신 아버지 같은 분이 계셨다고 해요. 평소에도 병사들을 많이 생각해주고 아끼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맛있는 것도 자주 가져오셔서는 너희들 나라 위해 고생하는 애들이다 하면서 챙겨 먹이시고 또 간혹 PS에서 냉동이라도 사 먹으라고 용돈도 쥐어주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는 그분을 되게 많이 따랐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군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던 바로 어느 날 친구는 늦은 시간까지 정비를 하고 부사관들이 먼저 돌아가고 난 뒤에 얘는 뒷정리를 마치고 이제 막 내무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뭔가 기분이 이상하더래요. 누군가가 막 쳐다보는 느낌이 들더란 겁니다. 그래서 주변을 두리번 거리는데 헬기 뒤에서 누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놀래가지고 살펴보니까 웬 봉둔 한 발에 한 중년의 여자가 서 있더라고 합니다. 얘는 너무 놀랬지만 나름 군발인지라 누구십니까? 외치고 이 대답 없는 여자를 잡으러 뛰어갔는데 이 친구가 헬기 뒤로 돌아가자마자 이미 그 여자는 반대편으로 사라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순간 저건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람처럼 걷고 뛰는 게 아니라 그냥 무빙워크를 탄 것처럼 스르르 미끄러져 갔대요. 그 중년의 여자가 사라지곤 얘는 굳어있다가 갑자기 무서워져서 내무반으로 후다닥 뛰어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그 여자가 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동시에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대요.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여자를 쳐다만 보고 있는데 여자는 그런 자기를 보면서 알 수 없는 말을 짓거리더래요. 입모양은 보이는데 말은 전혀 들리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일주일 정도 계속해서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매일마다 뭐라고 짓거리길래 아이 도대체 저 미친 여자가 뭐라고 하나 유심히 살펴봤는데 나중에는 문득 그 입모양을 읽을 수가 있겠더래요. 내가 데리고 갈 거야. 그 입모양을 읽고 소리가 들리던 순간 가위에서 풀려서 잠에서 깬 친구는 더 이상 잠이 오질 않아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려고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그대로 그냥 담배도 피우지 않고 내무반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답니다. 밖으로 나온 친구의 눈에 멀리 정비구 앞에서 분명 그 여자일 것 같은 누군가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그녀가 했던 말이 자기를 데려간다는 걸까봐 너무 무서워가지고 불안한 나날들을 보냈지만 어디 가서 말도 꺼내질 못했대요. 일병 나부랭이가 뭐 그런 얘기를 했다간 당장 문제사병으로 찍히고 말 테니까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날 이후로는 전혀 가위에 눌리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날이 지나고 하루는 야간 비행 훈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자기도 정비를 끝내고 나서 그 조종사들이 훈련 비행 나가는 걸 배웅했는데 그날 야간 비행을 나가는
그 평소에 잘해주셨던 아버지 같고 삼촌 같았던 그 조종사분 등에 그때 그 여자가 엎혀 있더랍니다. 너무 놀라고 당황했지만 자기 이외엔 누구의 눈에도 안 보이는 것 같은 그 여자가 그분 등 뒤 옆에서는 입이 찢어질 듯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불길했지만 훈련을 말릴 힘도 구실도 없었으니까 그걸 그냥 지켜만 봐야 했는데 마치 그걸 알기라도 하듯 이 여자 귀신은 얘를 비웃듯이 등에 엎여서는 친구한테 손까지 흔들더라고 합니다. 그렇게 야간 훈련이 시작되었는데 제발 무사히 훈련이 끝나라 하고 빌고 또 빌었는데 헬기가 떠나고 나서 한 30분쯤 후에 갑자기 통제실이 소란스러워졌다고 합니다. 갑자기 헬기와 교신이 끊어져 버린 거였어요. 비상 착륙을 했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도 했었는데 교신이 끊어진 헬기는 다음날 수색 작전으로 추락한 채 발견이 되었고 그 조종사분하고 부조종사 2명 모두 사망하고 말았답니다. 사고 경위 조사 결과는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돌풍에 휩싸여서 추락한 걸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죽게 된 건 아니었기에 안심을 하는 한편 왜 자신한테 그런 게 찾아왔던 건지 모르겠다면서 그분 생각 때문에 자책감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술에 취해서 울던 모습이 너무 가엾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까지 저는 아주 시골에 살았었습니다. 하루에 버스가 3대 다니는, 읍내라도 나가려다 버스 한 번 놓치면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아무튼 무지무지 시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야기는 제가 중학교 때 겪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에 갓 입학했던 누나는 한 달 정도는 집에서 통학을 했었어요. 아무튼 그 당시 초반에는 하루에 버스가 3대밖에 없으니까 새벽에 한 대, 한 점심때쯤 한 대, 그리고 밤에 한 대 이렇게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누나는 첫차하고 막차를 타고 다녀야만 했었습니다. 시골이 의뢰 그렇듯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우리 집까지는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리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한 날은 누나가 막차 버스를 타고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보통 그 시간엔 누나 혼자였고요. 시골길이다 보니까 가로등도 엄청 드문드문 있고 거의 달빛에 의존해서 걷는 수준이었죠. 애써 무서움을 참아가면서 걸어 올라오고 있는데 한 5분쯤 걸었을까? 막차에서는 분명히 혼자 내렸는데 뭔가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랍니다. 슬쩍 뒤를 돌아봤는데 웬 남자로 보이는 사람이 멀리서 따라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누나는 왠지 꺼림칙해서 발걸음을 재촉했다고 합니다. 근데 누나가 빨리 걸으면 걸을수록 이 뒤에 있는 사람도 걸음이 빨라지면서 가까워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딱 바로 그 참에 한 동네 아저씨가 옆마을에서 막걸리 한 잔 자시고 시티백 타고 오다가 마주친 겁니다. 누나는 일부러 크게 인사를 해서 아저씨가 타라고 해서 집까지 태워다 줬어요. 그때 따라오던 그 남자의 정체는 확인을 못했지만 어두운 시골길에서는 엄청나게 무서운 상황이었죠. 누나는 이 일을 집에 와서 저하고 부모님께 얘기를 했고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버스 정류장에 마중 나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같이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일이 생깁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마 대충 이해는 되실 겁니다. 아무튼 그날은 친구 집에서 놀다가 누나를 데리러 갈 생각이어서 한 친구 집에서 게임을 하면서 놀고 있었죠. 시골 출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시골은 집집마다 100cc짜리 오토바이 한 대씩은 다 있었습니다. 그걸 그냥 중고딩들이 타고 다녔고요. 부모님들께서도 심부름 같은 거 한번 시키려면 워낙에 거리가 다 멀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토바이를 타게 해줬었고요. 물론 불법이긴 합니다만 이 촌동네에서는 이동수단이 없어서 그냥 당연한 거라고 합리화를 시켰었습니다. 경찰들도 헬멧만 제대로 쓰고 난폭 운전만 안 하면 거의 잡지 않았었습니다. 하여튼 각설하고 이 친구 집에서 게임에 빠져서 막차 시간에 약간 늦은 겁니다. 밤 9시에 도착하는 막차인데 한 판만 더 하다가 한 9시 10분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그림 속의 노란 부분, 가로등 있는 부분에 한 사람이 걸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좋댔다. 누나한테 완전 처맞겠네 하면서 불이 나게 저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정류장에서 가로등까지는 한 몇백 미터? 한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100미터 정도 앞두고 누나인 줄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원래 밤에는 멀리서 볼 때 가로등 불빛 지나다가 불빛 지나가면 어둠에 가려서 거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빨리 태워가려고 저도 그 가로등을 지났죠. 불과 시간이 한 4, 5초 정도밖에 안 걸렸을 겁니다. 오토바이였으니까요. 근데 이 가로등을 지났는데 사람의 흔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 어디에도. 문제는 여기엔 숨을 만한 장소도 없었습니다. 밑으로는 작은 개천이 흘러서 다리가 놓여져 있었고, 그리고 여기가 제가 그림으로는 표현을 못했지만 왼쪽은 산이 높이 솟아 있어서 사람이 올라갈 만한 곳이 아니고, 오른쪽은 사람 키보다 훨씬 골이 깊은 개울이었습니다. 그니까 여기는 숨을 공간이 전혀 없는 곳이죠.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흔적이 없었으니까요. 방금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애써 저는 누나야 어디 갔노? 누나야 빨리 나온나, 장난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멀리 정류장 쪽에서 마을버스가 그제서야 도착을 하는 겁니다. 무섭기도 무섭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사람이 있는 데로 가고 싶어서 불이 나게 다시 전속력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그 막차에서 누나가 내리는 겁니다. 아이씨, 오늘은 버스가 좀 늦게 출발했다. 근데 니는 왜 이제 도착해 임마? 이러면서요. 이때 저는 너무 식은땀이 나서 빨리 타라 그러고서는 제 집으로 쏜살같이 가고 있는데, 이 가로등을 다시 지나다가 여기가 길이 안 좋으니까 오토바이가 덜컹거릴 거 아니에요. 근데 오토바이 타이어랑 쇼바가 닿이게 되면서 여기가 쓸리면서 씩 하는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바로 그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 소리가 왜 나냐? 바로 오토바이에 과도하게 사람이 많이 탔을 때 그 소리가 납니다. 흔히 3치기, 4치기라고 하는데 남자 한 3, 4명 정도 탔을 때 그런 소리가 나요. 쇼바가 눌려서. 누나랑 저랑 오토바이 탔을 때는 누나가 키도 작고 말라서 덜컹거리는 길을 가도 이 소리 난 적은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누나야 상황을 전혀 모르니까 하나도 안 무섭겠지만 저는 방금 그 일도 있었고, 또 오토바이까지 평소보다 좀 안 나가는 듯하고 소리까지 나니까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어쨌든 오토바이 스로틀을 끝까지 당겨서 빨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도착해서는 누나한테 앞선 이야기를 해주면서 나 무서워서 미칠 뻔했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누나가 구라치지마 미친놈아, 너 일부러 겁줄락 하는 거 내가 다 알아. 내가 속을 줄 알아? 막 이러길래 그래, 이거 괜히 사실대로 말했다가 누나가 앞으로 더 무서워할까봐 야, 안 속네? 제법인데? 이러고 말았습니다. 가로등 지나자마자 사라진 이 사람은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아직까지 미스테리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에 사람이 가득 탄 듯한 그 느낌. 혹시 만약 그때 제가 뒤를 돌아봤다면 뭔가를 보게 됐었을까요?
아직까지도 한 번씩 이때 생각을 하면 등골이 오싹오싹합니다.